노년의 지혜, 후회 없는 삶을 위한 5가지 깨달음. 한 고전 철학자의 통찰로 다시 쓰는 인생의 마지막 계절.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풍경을 지나칩니다. 젊음의 봄, 작년의 여름, 중년의 가을을 지나 어느덧 겨울이라 불리는 노년의 시절에 접어들 때 문득 우리는 멈춰 서게 됩니다.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들이 어느 날부터 하나둘씩 버거워지고 인간관계는 조금씩 멀어지며 몸과 마음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노년의 계절은 단순히 건강에 전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인간관계, 재정상태, 자녀에 대한 기대, 그리고 삶의 의미까지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서서히 변해갑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변화 그 자체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변화에 대해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며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5가지 인생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지 재산관리의 기술이나 건강 유지의 비법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삶의 본질, 그리고 지나간 시간 앞에서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 일하며 후회하지 않도록 돕는 삶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다룰 5가지 인생의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지만 지혜롭게 다뤄야 한다. 자녀에게 모든 희망을 거는 것은 때로는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다. 관계는 쌓는 것보다 비우는데 지혜가 필요하다. 건강은 병원보다 일상의 작은 습관에 달려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이다. 자, 이제 첫 번째 교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노년을 맞이한 한 남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1.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지만 지혜롭게 다뤄야 한다. 전라북도 인실의 외진 시골 마을. 그곳에는 자녀 없이 혼자 살아온 65세의 김성만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검소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오며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아 결국 8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 소중한 돈을 은행에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잘 믿지 못했고 무언가를 맡기는 것보다 스스로 지키는 것이 낫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 다락방 한쪽에 조심스럽게 현금을 봉투에 담아 숨겨두었습니다. 그 후로 몇 년, 그는 그 돈을 거의 들여다보지도 않았고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이어가며 별다른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병원비가 필요해 다락방을 열었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봉투를 갉아먹은 흔적. 그 속엔 지가치 이틀 어마어마한 액수의 현금을 갉아먹어버린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고액권들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고 어떤 집들은 아예 절반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이 그렇게 한순간에 쓰레기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충격은 단순한 물질적 손실을 넘어 그의 자존감까지 무너뜨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자책과 후회 속에서 점점 양이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가까이 지내던 친구의 권유로 서울 성수동에 있는 정보은행을 찾게 되었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손상된 지폐를 일일이 확인했고 일부는 한국은행을 통해 교환할 수 있었지만 심하게 훼손된 지폐들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직원 한 명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돈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지키는 법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노후의 지혜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다루는 방식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전부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보다 더 우리 마음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경험을 통해 자녀에게 모든 희망을 꺼낸 위험성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산은 보관이 아니다. 기한을 준비해야 한다. 사라지는 재산의 두 번. 앞서 살펴본 김성만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돈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더 깊은 화두를 던지고자 합니다. 노년의 재산은 단순히 쌓아두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재산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시에 의미 있게 도달하는가입니다. 서울 근교의 양주에서 홀로 살아가던 72세의 한 여성, 최윤숙 씨. 그녀는 자녀들이 모두 출가한 뒤에도 자존심이 상해 도움을 받기보다는 스스로를 돌보며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 장사를 하며 모아온 돈이 있었고 그중 일부는 지간 전동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현금, 오래된 통장,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사두었던 순금 목걸이까지 모두 언젠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며 고이 간직해왔지요. 그러나 문제가 발생한 것은 그녀가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병원에 실려간 이후였습니다. 그녀는 회복 후 기억의 일부를 잃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돈을 어디에 뒀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건강만을 걱정했지 그 돈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없었습니다. 그 후 몇 달, 집을 정리하던 큰딸은 장독 밑에서 우연히 봉투 몇 개를 발견했고 그 안에는 심하게 훼손된 현금과 반증록이 쓴 금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서랍 뒤편에서 전자통장 하나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 통장은 시중은행에 개설된 온라인 예금 계좌였고 그 안에는 무려 2,000만 원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계좌의 비밀번호를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최 씨는 자녀들에게 계좌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고 상속 절차도 준비해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녀들은 이 돈을 찾기 위해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했고 그 과정은 무려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그 사이 병원비와 요양비로 자녀들은 큰 부담을 안아야 했고 결국 그 돈은 진짜 필요한 시점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금이나 예금 같은 자산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전달입니다. 비밀번호, 계좌 정보, 그리고 상속인의 확인이 없다면 그 돈은 실제로 없는 돈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섭니다. 어르신이 평생에서 모아둔 자산이 결국 아무의 손에도 닿지 못하고 그 의도가 실현되지 못한 채 사라지는 것.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요? 특히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은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에게 선호되는 형태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금은 내구성이 강하고 국제적인 통용 가치가 있으며 급할 때 바로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도 숨겨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번뇌나 습기에 의해 훼손될 수 있고 집을 정리하는 자녀들이 그것이 진짜 금인지 모조품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일들은 대부분 공유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자녀에게 알리지 않고 문서로 남기지 않고 제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재산은 기억 속 유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도 가족이 혼란 없이 필요한 자산을 찾고 그것을 원래 의도대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상속 절차의 사전 준비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예조기 계좌에 접근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상속은 단지 재산이 아니라 질서의 문제다. 심으로 배우는 삶의 뒷정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부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을 정리하다가 한쪽 서랍에서 전자통장이 나왔고 거기엔 분명 돈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꺼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서류가 필요합니다.
첫째, 사망진단서. 이 문서는 고인이 실제로 세상을 떠났음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서류로 은행에서 필수로 요구됩니다. 둘째, 고인의 신분증. 진인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이에 해당합니다. 고인의 재정과 그 사람을 명확히 연결짓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셋째, 가족관계증명서. 이족인을 입증할 수 있어야 비단 계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끼리도 법적 지위에 따라 우선권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서류가 핵심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특히 고인이 생전에 상속기획을 해두지 않았거나 이혼잔이 없는 경우 상속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큽니다. 자녀 간의 갈등, 재산 배분에 대한 이견, 오래전 연락이 끊긴 형제까지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유족 간의 이야기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계좌 비밀번호, 예금 현황, 금이나 부동산의 위치, 그리고 이혼잔에 대한 기본 구상. 이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문서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남은 가족에게는 불필요한 상처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상속과 재산에만 집중하는 삶이 결국 가져오는 별표 관계의 등연 별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재산이 많아질수록 왜 인간관계는 더 멀어지는 걸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가지면서도 기우는 삶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네 번째 교훈. 관계는 쌓는 것이 아니라 기우는데 지혜가 필요하다로 이어집니다. 상속은 단지 재산이 아니라 질서의 문제다. 삶의 마무리를 위한 대역. 앞서 언급했듯 상속 절차는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인간관계와 신뢰, 기억과 의지가 얽혀있는 깊은 삶의 문제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비로소 계좌를 잡고 잊혀졌던 재산을 정리하려 들지만 정작 그 순간에는 혼란과 갈등이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상속인 간의 서류 준비는 대부분 단순합니다. 상환진단서, 고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어느 정도 기본 요건은 갖출 수 있지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시작됩니다. 바로 상속인 간의 합의. 이 단 한 문장이 모든 갈등의 불씨가 되곤 합니다. 상속의 그림자, 돈보다 사람을 잃은 일. 고인의 계좌에 비밀번호가 없다면 그 계좌는 자동으로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이때부터는 누가 얼마를 가져갈지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합니다. 만약 고인이 생전에 이혼잔을 남겨놓았다면 그에 따라 재산이 배분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혼잔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민법상 정해진 상속순위에 따라 재산이 나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그 다음은 국가로 넘어갑니다. 이론적으로는 깔끔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형이 더 많이 가져가야 하죠? 엄마가 원래 이건 내 몫이라 하셨어요. 아버지 마지막 간병은 지가 다 했는데요. 이런 말들이 가족들 사이에 오가며 돈이 사랑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결국 모든 상속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기저는 잠긴 채로 남고 시간이 흘러도 해결되지 않은 감정만 남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군가 미리 정리해 두었다면 막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정리로 완성된다. 노후의 지혜란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마무리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기저의 형태를 단순화하라. 한두 개의 은행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가능한 한 예금 통장을 유지하세요. 통장은 전자정보보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고 가족에게도 설명하기 쉽습니다.
비밀번호는 안전하게 기록하되 존재 자체는 공유하라. 모든 걸 알려지지 않더라도 이런 기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비밀번호는 별도의 수첩이나 본인만 아는 장소에 보관하되 찾을 수 있게 남겨두세요. 통장은 비닐에 싸서 보관하라. 종이는 습기와 곤충에 약합니다. 10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간단한 반습 처리는 필수입니다. 실제로 공판위로 인해 이술된 정보가 사라져버린 통장은 은행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유는 신뢰의 표현이다. 가족과 사이가 좋다면 비밀번호가 아니더라도 통장이나 예금 존재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분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재산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나는 너를 믿는다는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삶 속의 실패는 재산이 남지 않아서가 아니다. 재산이 있었는데도 그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경우입니다. 상승을 해서 모은 돈이 단 한 건의 실수로 감치되거나 분진이 씨앗이 되어버릴 때 그 자산은 더 이상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남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남겨야 의미가 있을 것인가로. 재산은 손에 잡히는 돈일 수도 있고 혹은 마음속에 새겨지는 신뢰와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진짜 상속이란 떠난 이의 삶이 남은 이의 삶안의 따뜻한 흔적으로 이어지는 것일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남기고 이양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노년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 특히 가까운 가족과의 심리적 거리를 어떻게 좁혀갈 수 있느냐는 데 있습니다. 상속은 단지 재산이 아니라 질서의 문제가 삶의 마무리를 위한 배려, 완결. 앞서 언급했듯 상속은 단순한 법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의 지역과 관계, 신뢰와 갈등이 얽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대화와 침묵, 희생과 오해는 결국 상속이라는 문턱에서 격렬하게 드러나곤 합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자녀들이 처음 접하게 되는 것은 일상보다도 혼란일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를 발견했지만 비밀번호가 없고 통장의 존재조차 몰랐으며 금고 안에 든 물건의 진위도 알 수 없을 때 남겨진 가족은 고인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 무질서 속에서 상호를 의심하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방향성이다. 재산이란 본래 사랑을 실현하는 도구여야 합니다.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아 혹은 배우자에게 남은 삶의 안정을 위해 모아둔 돈은 결국 어떻게 남기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노년을 살아가는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저축이 아닙니다. 정리와 공유, 그리고 신뢰의 실천입니다. 계좌는 줄이고 통장은 보이지 하십시오. 혼란은 늘 숨겨진 것에서 발생합니다. 눈에 보이는 정보는 가족 간의 오해를 줄이고 상속을 명확하게 합니다. 비밀번호는 완전히 공지하지 않더라도 존재는 알리십시오. 누군가가 필요한 순간 무엇을 찾아야 할지만 알아도 상속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자산의 위치와 성격을 문서로 남기십시오. 이는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잔치이자 가족 간 분쟁을 막는 최고의 유언장이 됩니다. 공유는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통장을 보여주는 것이 재산을 내주는 징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는 너를 믿는다는 인생 마지막 인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얼마나 남길 것인가? 에서 어떻게 남겨야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로 그렇게 남겨진 재산이 누군가에게 쓸모있고 따뜻하게 기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상속이 아니라 삶의 아름다운 마침표가 됩니다. 관계는 쌓는 것이 아니라
기우는 데서 시작된다. 노년의 고독을 잊는 법. 지선을 정리했다면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를 돌아볼 시간입니다. 인생 후반기, 많은 이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외로움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하나둘씩 멀어지고 자녀는 바빠서 전화를 걸기 어려우며 손주는 스마트폰 속세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날이 반복되면 문득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요.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쓸쓸함을 남깁니다. 하지만 이 관계의 허전함은 단지 누군가가 나를 떠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관계를 쌓기만 했는지도 모릅니다. 가족, 친구, 이웃. 언젠가부터 그 모든 관계는 기대와 의무, 책임과 감정의 무게로 변해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거꾸로 생각할 시간입니다. 무언가를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으로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없을까? 자녀 없이 돈만 있다면 충분할까? 정서적 예대의 회복이 주는 진짜 위로.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의지할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건강이 약해지고 몸이 느려지고 혼잣말이 늘어가는 시간 속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붙잡아 줄 대상이 필요해지지요. 그래서일까요? 많은 어르신들은 돈을 모으는 것이 노후의 안정이라고 믿습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끝까지 자립하기 위해, 그리고 혹시 모를 위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돈이 있어도 자녀는 있어야 한다. 충청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아가던 오채만 씨는 평생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젊을 때부터 단단히 마음을 먹었죠. 나중에 늙어서 자식에게 기대지 않겠다.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정을 관리하고 의료비와 생활비, 장례비용까지 꼼꼼히 마련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생이 말년에 조용히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돈이 있어도 자녀는 있어야 하더라.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식이 주는 사랑은 살 수가 없더구먼. 그 말 속엔 어쩔 수 없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도우미가 아무리 친절하다 해도 결국은 그들도 자신의 가족에게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들과는 일시적인 정만 있을 뿐 평생을 이어온 정서적 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립된 노년, 관계 없는 돈은 차갑다. 노후를 요양원에서 보내는 많은 어르신들은 이런 고백을 자주 합니다. 몸이 아픈 건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말 한마디 섞을 사람이 없다는 건? 그건 참기 어렵더군요. 자녀가 없는 노인은 요양시설에서 기대한 만큼의 따뜻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을 기대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도 부당한 처우가 반복되어도 그 누구도 대신 상의해주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 어머니를, 우리 아버지를 왜 이렇게 대했느냐고 말해주지 않지요. 비록 이런 일이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소외된 노인에 향한 세상의 시선이 차갑게 전해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현대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깊고 무거운 질문입니다. 진정한 노후의 창문은 두 가지 지경에서 시작된다.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와의 정서적 의대가 없다면 그 돈은 따뜻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는 비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완성해주는 짝입니다. 자녀에게 기대지 않기 위해 돈을 모으되 동시에 자녀와는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박일성 씨의 두 분, 돌봄은 경제력이 아니다. 관계에서 온다.
성은 외곽이 인베아파트에 살던 박일성 씨는 특별한 자산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래전 퇴직한 뒤 적은 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몸이 자주 아팠고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병을 찾는 날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그가 의지하던 유일한 아들마저 바쁘다는 이유로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연락은 먼저 하기가 어렵고 부탁하는 것도 자존심이 상해 그는 말없이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병원에 실려간 이후 아들은 뒤늦게 아버지의 상황을 알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박일성 씨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시간 동안 스스로를 돌아보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젊었을 땐 몰랐지. 나이 들면 자식이 효도하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줘야 하는구나. 그는 관계를 다시 시작했다. 박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아들과의 관계를 조금씩 회복하기 위해 작은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바쁜 아들의 사정을 먼저 이해했고 손주에게는 작은 선물을 직접 만들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움이 필요할 때는 말로 표현하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의 진심이 전해지자 아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이후에는 주말마다 집을 방문하며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고 마당을 정리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박일성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원래 기대게 돼 있어요. 기대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게 인간이지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자녀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관계는 멀어진 채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래된 책장처럼 가끔은 바꿔주고 묵은 먼지를 털어내야 다시 반짝입니다. 노년의 진짜 적은 질병이 아니라 존엄의 공기다. 박신우 씨의 이야기. 젊을 때는 누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만 있으면 걱정 없다. 건강하고 배우자도 함께하고 내 집도 있고 그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다면 미래는 안전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늘 예고 없이 전합니다. 그리고 그 전환은 언제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간 뒤에야 시작됩니다. 노년은 혼자가 되는 순간 시작된다. 박신우 씨는 20년 이상을 한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정년 퇴직 후 몇 년 동안은 건강했고 아내도 곁에 있었으며 그녀는 하루 3끼 식사를 챙기고 집안 곳곳을 정리하며 남편의 노후를 돌고 왔습니다. 그 시절 박신우 씨는 노후란 이런 것이라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자식들도 건강히 자랐고 집도 마련해 주었으며 연금도 조금씩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아내는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 박 씨의 삶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박신우 씨의 시간은 느리게 그리고 무겁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남겨진 자리 하루는 생각보다 오래 간다. 아내가 사라진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밥을 차릴 줄 몰랐고 청소도 방해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낯설고 두려운 일이 되었죠. 냉장고에 있던 반찬이 다 떨어진 후부터는 즉석밥과 라면, 가끔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식사는 간단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하루가 길었고 말소리를 들어본 지역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침묵 속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혼자 살 수 있다. 다만 조금 외로울 뿐이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이순이 바닥에 넘어졌다. 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 박신우 씨는 평소처럼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습니다. 혼자 살면서 잠을 보거나 병원에 다니지 위해 늘 그렇게 움직였지요. 그런데 그날 도로가 미끄러웠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그는 결국 도로 한복판에서 넘어진 채 바닥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무릎 관절 손상과 근육 파열 진단을 내렸습니다. 스스로 걷는 것이 어려워졌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녀들을 떠올렸습니다. 자식에게 손을 내미는 순간 마음은 더 조심스러워진다. 박신우 씨는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함께 살고 싶다고, 잠시라도 곁에 있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레 말했지요. 그러나 아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이 좁아서요. 애들도 학교 다니고 방도 부족해서. 이해는 되었습니다. 서울의 집값, 맞벌이 부부의 고단함, 손주의 학업까지. 하지만 이해와 상처는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는 딸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시댁 근처에서 살고 있었고, 아버지, 죄송해요. 지금은 여건이 좀 안 돼요. 이라며 거절했습니다. 딸이 자신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 박씨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들한텐 집도 사주고 대학도 보내고 딸한텐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돈 벌기 했으니 그럴 만도 하지. 그는 딸의 냉담함도 스스로의 선택의 결과로 받아들였습니다. 함께 사는 것과 함께 사라지는 것은 다르다.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결국 박신우 씨는 아들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며느리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손주들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잦은 증열들이 시작됐습니다. 며느리는 노인이 함께 있는 집의 분위기를 불편해했고 식사 시간이 달랐고 단일 냄새나 물건 정리에 대한 민감함이 쌓여갔습니다. 직접 말은 하지 않았지만 박신우 씨는 점점 자신이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노년의 진짜 적은경이 아니다. 존엄이 사라지는 그 순간이다.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몇 달간 아들과 함께 살았지만 거기서 단 한 번도 내가 한 사람으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정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자식에게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불편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는 감정. 그것이야말로 그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다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기대고 싶은 건가? 아니면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존중받고 싶은 건가? 노후의 삶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단지 돌봄이 아닙니다. 그보다 앞서 필요한 것은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자리입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삶은 아무리 편안해도 고요한 지옥과 다르지 않습니다.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존엄의 마지막 거처다. 노년의 선택과 균형. 때로는 우리 삶에서 머무를 곳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나만의 시간과 지역을 지킬 수 있는 공간. 그것이 바로 집이라는 이름의 존엄한 울타리입니다. 아들의 제안, 그리고 딸의 반대. 박신우 씨는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그 순간 아들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그 고향집을 팔고 저에게 그 돈을 주시면 아내도 더 이상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그 돈으로 도시에서 작은 아파트를 구해서 저희 집 근처에 혼자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표면적으로는 파장해 보이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안은 박싱을 씨에게 하나의 경고처럼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어디서 사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존엄성과 독립성, 그리고 외로움의 정지 위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딸은 즉시 반대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상황이 와도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을 가져야 해요. 집을 팔면 돌아갈 곳이 없어져요. 그건 가족이 있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딸의 이 말은 그저 재산에 대한 집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박싱어 씨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더라도 아버지가 한 인간으로서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요양원 생활, 그리고 또 다른 현실의 격. 혼란 끝에 박싱어 씨는 다시 짐을 챙겨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지내는 것이 버겁게 느껴진 그는 잠시 요양원에 머물며 그 생활이 자신에게 맞는지 알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요양원은 그가 상상하던 평온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노인들과 밤을 함께 써야 했고 식사 시간도 외출 시간도 정해진 규칙 속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유를 잃었고 무엇보다 자기 삶을 선택할 권리마저 박탈당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혼잣말을 되뇌었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 약해졌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는 정말 더 이상 혼자 살 수가 없구나. 스스로 해결하던 삶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로 75세를 넘기며 박싱어 씨는 더 이상 오토바이를 타지 못했습니다. 걸음도 느려져 마트에 다녀오면 반나절이 걸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아들에게 연락해 말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만이라도 도와줄 수 있겠니? 내가 너를 도왔던 것처럼 지금은 내가 나를 조금만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는 그 요청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과거의 아들에게 아낌없이 지원했고 결혼 자금, 주택 마련, 학비까지 거의 2배 이상 딸보다 더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아버지, 제 마음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어요. 아내와 상의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 순간 박싱어 씨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결정만으로 자신의 인생이 움직였지만 지금은 자신의 가족에게조차 조심스레 허락을 구려야 하는 위치가 되었으네. 그 후 도달한 중간의 해답. 며칠 후 아들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일부를 부담하고 누나도 일부 지원해서 아버지 생활비를 나누어 드리면 어떨까요? 그 말은 어쩌면 이제 가족 모두가 박싱어 씨의 노후를 공동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박싱어 씨 역시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용기를 얻게 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존엄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으며 함께 사는 것. 노년의 존엄은 혼자 고립되어 살아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 자리를 지켜주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고 자신의 공간을 인정받으며 경제적으로는 협력하고 정서적으로는 연결된 선택. 그것이야말로 노년에 우리가 추구해야 해요. 현실적인 독립과 인간적인 이유들의 대면입니다. 책임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공정한 분담이 가져온 평가. 박싱어 씨의 집안에 다시 갈등이 시작되었던 날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돌보는데 기여해야 한다면 저도 그만큼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에 아들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돌보든 말든 결국 집과 뒷마당은 내 것이 될 거야. 오늘 아들이 상속받는 거잖아.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쌓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사랑은 기울고 상속은 갈라졌다. 딸은 어릴 적부터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사랑과 혜택을 받았다고 느껴왔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갔고 집을 받았고 결혼 자금까지 지원받았지만 딸은 중학교 졸업 후 바로 일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때는 참고 넘겼지만 이제 아버지를 돌보는 것도 내 몫이 돼야 하나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말이 없었고 딸 역시 입을 닫았습니다. 결국 어느 누구도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갈등이 한가운데에서 박신우 씨는 자신이 감치될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한 아버지의 선택 상속이 아니라 협정으로 박신우 씨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단단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나쁘게 한 적 없는가? 이제 내가 늙었다고 너는 나를 외면하겠다는 건가?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 집이 당연히 내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에게 가장 잘해주는 자식에게 이 집을 물려줄 것이다. 그는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명확한 협정을 제안한 것입니다. 앞으로 매달 나를 꾸준히 지원한다. 내가 죽은 후 이 집을 내 이름으로 넘겨주겠다. 그렇지 않다면 유언장을 써서 이 집을 내 여동생에게 남기겠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놀랐고 마침내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는 이제부터 아버지의 생활비 전액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정한 분담은 관제의 균형을 회복시킵니다. 박신우 씨는 아들의 도움을 받으며 작은 연금의 일부를 딸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주 한 번만 아버지를 찾아오고 세탁, 청소, 필요한 물건들만 챙겨다오. 그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원래 소심 깊은 사람이었고 단지 형이 너무 많은 것을 가져간 데 대한 억울함이 그녀를 멀어지게 했을 뿐입니다. 이제 두 사람은 각각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박신우 씨의 노후를 함께 감싸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분담은 더욱 명확해야 한다. 그는 조용히 회상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며 얻은 교훈은 이거야. 자녀가 많다면 가장 많은 것을 받아간 자식이 가장 많은 책임을 져야 해. 돈이 있는 자식은 돈으로 기여하고 시간이 있는 자식은 몸으로 기여하고 그리고 그 두 자식은 갈등이 아니라 협력으로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것. 돈은 문제를 줄일 수 있지만 해답은 아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누구는 걱정 없다. 하지만 박신우 씨는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진짜 불행은 외롭고 방치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옆에 아무도 없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고독일 뿐입니다. 노인의 세단제 그리고 삶의 주도관. 박신우 씨는 자신처럼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노인의 삶을 세 단계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60대, 70대 초반. 건강이 야무하고 자녀들이 아직 부모에게 기댈 시기. 이 시기는 노인이 여전히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가장 평온한 시기입니다. 두 번째 단계, 70대 중반, 80대 초반. 건강이 점점 약해지고 질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는 어떻게 잘 살아가느냐보다 별표 어떻게 잘 돌봄을 받을 수 있을까 별표가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이때부터가 진짜 노후의 시작입니다. 이제 박신우 씨는 세 번째 단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단계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준비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지막 계절을 준비하는 지혜 고독 속에서 삶을 다시 생각하다. 노년의 삶은 생각보다 길고 깊으며 예측할 수 없는 파도처럼 다가옵니다. 60대는 여전히 주도권을 갖고 살아가는 시기이며 70대는 조금씩 무언가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시간이라면 80대 이후의 삶은 모든 것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는 단지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어려움은 이제 내가 나를 돌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과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노인이 되었을 때 누가 당신을 돌봐줄 것입니다. 78세의 한 남성, 정인일 씨는 젊은 시절 내내 노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겐 건강한 아내가 있었고 딸과 아들도 각자의 길을 잘 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화목했고 인생에 특별한 걱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70세를 넘긴 해 아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반신불수가 되었고 더 이상 예전처럼 집안을 돌볼 수도 웃으며 밥상을 차려줄 수도 없었습니다. 부부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한 사람의 시승. 정 씨는 낮에는 여전히 일터로 나가야 했고 밤에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노후라는 건 단지 늙는 게 아니구나. 함께 늙어가던 사람이 먼저 무너진단 남은 자는 두 사람 몫을 살아야 하는 거였어. 그의 삶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75세가 되던 해 아내는 두 번째 뇌졸중으로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빈 집, 빈 지갑, 빈 마음. 퇴직 후 첫날, 정 씨는 아침에 눈을 떴지만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일터도 아내도 누구와 마주할 이유도 사라진 삶. 그는 침대 위에 누운 채 한참 동안 천방만 바라봤습니다. 과거에는 바쁜 하루 속에 미래를 고민할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많은 시간이 생긴 나머지 그는 미래가 두려웠습니다. 이제 남은 건 연금뿐입니다. 그마저도 얼마 남지 않았다. 정 씨는 아내의 요양비로 대부분의 저축을 썼고 그 이전에는 아들의 집을 사주느라 목돈을 써버렸습니다. 외로움보다 무서운 것은 불확실한 생존이다. 그는 오랜 시간 침묵 속에서 살았습니다. 말을 건네는 사람은 없고 스스로 밥을 차려 먹는 것조차 고요지었습니다. 가끔 찾아오는 딸과 아주 가끔 전화하는 아들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를 괴롭힌 것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아야 할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그 몇 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는다. 하지만 준비된 노인은 덜 두렵다. 정혜민 씨는 고백했습니다. 젊을 때는 죽음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나이가 드니 사는 게 더 두려워졌어요. 80세를 앞두고 그는 더 이상 오토바이를 탈 수 없었고 지팡이를 짚고 마트에 다녀오면 온종일 몸이 아팠습니다. 그는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한순간이지만 늙고 아픈 상태로 몇 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게 더 두려운 일이에요. 이 고백은 단지 한 노인의 넋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침묵 속에 안고 있는 노후의 진짜 공포입니다. 늙기 전에 스스로의 삶을 준비하라. 정혜민 씨는 결국 마음을 다잡고 조금씩 스스로의 삶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를 줄이고 정부의 복지 제도를 알아보고 지역 유연 시설을 탐방하며 자녀와의 관계에서 지나친 지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누가 나를 돌보지 않더라도 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8번째 주부는 이렇습니다. 노년의 마지막 시기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진리로 맞이하는 이에게 인생은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켜준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그 시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아직 가능할 때 스스로의 미래를 위한 작은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돈이나 돌봄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남은 삶을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한 용기이자 비결입니다. 노인은 결코 고립되지 않는다. 외로움 속에서도 존엄을 지키는 용기. 겨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몸이 아프고 아무도 곁에 없는 날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정인인 씨가 76세가 되었을 무렵 눈 내리는 겨울날 계단을 오르다 미끄러져 발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극심한 통증 속에서 움직일 수도 없었지만 그보다 더 깊이 아팠던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부상보다 아팠던 것은 자식들의 말. 이웃이 발견해 구급차를 불러줬고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야 아들과 딸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건넨 첫마디는 걱정이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부주의하세요? 우리를 왜 자꾸 힘들게 하시나? 정혜민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아팠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가 마주한 것은 책망과 거리감, 그리고 정서적 고립이었습니다. 현실은 기대보다 빠르게 무너진다. 병원에서 퇴원할 때가 되자 정혜민 씨는 자녀들에게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일해야 하고 아내도 아이 돌보느라 힘들어요. 아버지는 큰 누나 집에 잠깐 가 계시는 게 좋겠어요. 딸에게 향했지만 그녀는 곧바로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남편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 아버지가 오시면 우리 부모님은 어쩌라고? 아이 낳을 때 도와준 것도 당신 부모님이잖아. 지금 와서 왜 우리 부모님을 내쫓으라는 거라? 딸의 집은 작았고 이미 시부모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두 자녀 모두 아버지를 집으로 데려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점점 사라진다. 정 씨는 조용히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남은 것은 많지 않은 저축. 그리고 어디로도 갈 수 없는 현실뿐이었습니다. 요양원에 갈 만큼의 돈도 없었고 간병인을 고용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선택은 단 하나였습니다. 집을 팔아야겠다. 그 집은 고잔이 집이었고 정 씨가 평생을 살아온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기억보다 순전히 더 절실한 시간에 들어선 것입니다. 자식들의 단연은 엇갈렸다. 정 씨는 딸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집 팔아다오. 중심지에 있으니 값도 나올 테고 그 돈으로 요양원에 가서 지낼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러자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집은 아버지의 모든 삶이 담긴 곳이에요. 그걸 어떻게 팔 수 있겠어요? 반면 아들의 단연은 달랐습니다. 그는 전화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에 가시려고 집을 파신다면 차라리 그러지 마세요. 집은 세를 놓고 월세를 받으세요. 생활비는 그렇게 마련하시고 만약 원하신다면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제가 아버지를 모시지요.
노인은 고립되는 존재가 아니다. 단 조건이 있다. 정인인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노인이 고립되는 이유는 자식이 없어서가 아니다.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잃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너한테 의지해도 되겠니? 아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1. 아버지. 이제는 제가 도와드릴 차례입니다. 9번째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은 결코 고립되지 않는다. 다만 스스로 입을 다물고 손을 거두고 마음을 닫을 때. 고립은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기에 필요한 것은 의존이 아니라 대화, 부탁이 아니라 신뢰, 그리고 때로는 결투 존엄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요청, 결투입니다. 그 후에 성공을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정씨는 집을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의 집에 거처를 마련하고 월세로 받은 돈과 연금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꾸려갔습니다. 딸은 한 달에 한 번 찾아와 함께 밥을 먹었고 손주는 주말마다 놀러와 함께 가족을 두었습니다. 그의 삶은 여전히 느리고 고요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나 이제 기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삶의 마지막에서 얻은 깨달음. 살다 보면 어떤 순간은 진 생각 끝에 조용한 체념처럼 찾아옵니다. 나는 아들이 나를 집으로 데려가려는 이유가 실수한 초심에서가 아니라 직세 때문이라는 것을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혼자 요양원에서 외롭게 사는 것보다는 아무리 조건이 있어도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낫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한 번의 안도감기에 또 다른 고비를 남겨두는 법입니다. 며느리의 반대, 그리고 무너지는 평온. 며느리는 곧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집만 아버지를 모셔야 하죠? 언니는 왜 아무 책임도 안 지는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는 딸에게 일부 비용을 분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남편은 정직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아버지는 6개월은 우리 집에서, 나머지 6개월은 형 집에서. 그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짐짝이 된 듯한 기분. 6개월 단위로 옮겨 다녀야 하는 존재로 인생 반년에 분류되어 버린 듯한 느낌. 그 순간 나는 오래도록 내 안에 쌓였던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후에 진짜 두분 기대는 법, 기대지 않는 법. 나이가 들면 누구나 기대고 싶어진다. 하지만 둘 기대는 누구에게든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 나에게 기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녀에게 전부를 기대하지 말 것. 건강할 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 돈이 있다면 잘 활용하되 사람의 점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가장 많은 것을 받은 자녀가 가장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 그 원칙이 있어야 남은 시간의 갈등도 억울함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노후는 단지 나이 들어감이 아니라 관계를 정리하는 시간.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나는 나 자신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도 탓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답은 완벽하지 않지만 나는 이제 두려움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법을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노후는 자연스러운 인생의 일부이며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길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 귀하지만 재정적인 준비가 없으면 노후는 외로움과 의존의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모든 희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정형하고
관계를 정리하며 존엄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노후의 지혜입니다. 젊을 때는 단지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늙어서 중요한 것은 그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누구와 마음을 나누며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관심은 돈보다 오래가는 자산이며 그것이야말로 노후를 지탱해주는 진짜 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 이 영상에서 가장 인상 깊은 이야기는 무엇이었나요? 당신은 자신의 노후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의 삶에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를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와 채널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깊이 있는 콘텐츠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죽음을 준비하는 철학 인생의 마지막 계절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법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